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9년 12월 29일 미국 오클라호마 크레이그 카운티의 시골 마을에 사는 로리아 바이블. 그녀는 오늘 아빠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 애슐리 프리먼의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합니다. 왜냐면 이날은 애슐리의 16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애슐리의 엄마 캐시와 그리고 아빠 데니 프리먼은 로리아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의 가족들과 로리아는 주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함께 애슐리 집으로 돌아왔죠. 둘은 방에서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밤새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5시 30분, 애슐리의 가족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집은 거의 불타버렸어요. 그들은 물을 뿌리며 집 안으로 진입했고 방 안의 침대 옆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애슐리의 엄마 캐시 프리먼이었죠. 그런데 확인 결과 사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머리에 난 총상이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캐시를 이 총으로 쏴 죽인 후에 집에 불을 붙인 거죠. 화재 소식을 듣고 로리아의 부모님은 급히 프리먼 가족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찰은 일단 집에서는 이 캐시의 시신만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3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렸죠. 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딸이 타고 온 차가 그대로 집 앞에 있었거든요. 고작 600명이 사는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데니가 아내 캐시를 죽이고 집에 불을 붙인 후 딸과 딸의 친구를 데리고 도주했다고 소문이 퍼졌죠. 화재 다음 날 로리아의 부모는 다시 화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놓친 단서나 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 희망했거든요. 내부를 천천히 살피던 중 그들은 잔해더미 밑에 깔린 또 하나의 시신을 발견해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시체였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어떻게 시체를 그대로 놔둔 채로 수색을 종료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곧장 경찰에 일을 알렸고 감식반이 호출됐어요. 시신은 애슐리의 아빠 데니 프리먼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면에서 총알을 맞은 듯 얼굴에 총상이 있었고 머리 윗부분이 없어질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집과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리아의 부모는 처음에 데니 프리먼이 자신의 딸과 애슐리를 데리고 잠적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데니의 시신까지 발견되자 경찰은 누군가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뒤 이 두 소녀를 유괴해 간 것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죠.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은 그날 밤 애슐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강도들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지갑이나 금품을 노렸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는 현찰 200달러가 들은 로리아의 지갑이 그대로 있었죠. 그럼 만약 살인이 동기였다면 누군가가 프리먼 부부를 노렸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데니의 동생 드웨이는 형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분명히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보니까 프리먼의 가족들과 보안관실은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1년 전에 데니의 17살짜리 아들 셰인이 이웃의 총과 트럭을 훔쳐 달아나다가 그를 추적하던 부보안관에 의해 사살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보안관실은 셰인의 사망을 정당한 법집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니는 이 보안관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데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안관실에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보안관실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요. 결국 프리먼 부부 살해 사건은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에서는 수사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실은 자발적으로 수사 주체를 오클라호마주 경찰로 이관했죠. 또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보안관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모두 진실. 보안관실은 프리먼 부부의 사망과 두 소녀들의 실종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났죠. 다른 가능성은 아버지 데니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간혹 마약을 거래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혹시 마약 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보복 살인을 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 데니는 길거리에서 소량의 마약을 파는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규모의 마약 거래를 한 적이 없었죠. 이 정도 일로 부부를 살해하고 두 소녀를 납치한다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혹시 애슐리가 부모를 살해하고 친구와 잠적은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빠 데니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아빠와 오빠 셰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고 가족 내에는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그런 아빠를 싫어했고 부녀 사이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로리아의 차와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소녀들의 행방이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으니 경찰은 이 가능성을 덮어버렸습니다. 소녀들의 신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잠적할 순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로리아의 부모는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소녀들을 돌려달라며 미디어에 애원했죠. 경찰의 수사는 이 부부의 살인범을 쫓기보다는 사라진 두 소녀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인근의 호수, 광산, 채석장들을 수색했죠. 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로리아 부부는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그들은 프리먼의 집 앞에 보험증을 발견해요. 보험증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보험증 주인이 마약 딜러 전과자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경찰에게 이 보험증을 넘기면서 확인한 내용을 알렸죠.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사설 수사관들은 그들에게 맡겼죠. 그러던 어느 날 사형수인 제레미 존스가 자신이 프리먼 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데니에게 마약 밑이 있는 친구를 위해 대신 그들을 죽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는 캔자스로 데려가서 총으로 쏴 죽인 후에 인근 폐광에 유기했다고 밝혔죠. 곧장 경찰은 제레미가 언급한 폐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 소녀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가 교도소에서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거였죠.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살인마 토미 또한 자신이 소녀들을 죽였고 매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은 그가 말한 소녀들의 매장 장소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 소녀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곧 그가 자신들을 가지고 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여러 용의자들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두 소녀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이건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모두의 관심이 사라진 2017년. 크레이그 카운티의 한 보안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에게 사건의 파일을 요청해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증거 물품 목록에 없던 메모와 문서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설 수사관 기억하시죠? 그들이 보험증을 발견했는데 경찰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걸 넘겨버렸잖아요. 그겁니다. 여기에는 프리먼의 집 앞에 발견된 보험증과 이에 대한 메모도 있었는데요. 보험증은 필 웰치의 여자친구 것이었습니다. 필 웰치는 전과가 있는 마약상이고 데니 프리먼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수사 기록에는 필 웰치에 대한 그 어떠한 수사를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었죠. 이에 필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그의 여자친구를 소환했어요. 필은 이미 10년 전인 2007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는 경찰의 신문에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필이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갔고
그 이후에 우연히 필에 숨겨놓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모습들이 찍혀 있었대요. 두 소녀들을 고문하는 모습과 이 덕테이프로 묶인 채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녀들 옆에 필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 너도 그 소녀들처럼 구덩이에 매장해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녀는 필이 친구들과 대화 중에 이 마약빛을 갚지 않은 데니 프리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녀는 필이 주는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필이 무서워서 그가 하라는 대로 숨죽이며 살았다고 하죠. 또한 또 다른 증인에 따르면 필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데이비드 패닝턴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필은 그 사진을 마치 트로피처럼 여겼고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고 해요. 경찰은 데이비드의 전 여자친구도 소환했죠. 데이비드 또한 2015년에 이미 사망했고 그녀 또한 아는 대로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도 사실 데이비드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소녀들을 납치, 살해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필과 데이비드 주변인들은 그들이 살인과 방화, 유괴, 강간 이 모든 것을 저질렀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이 20년간 미제 사건으로 취급된 거죠. 사건 기록과 증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행 상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데니는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필에게서 약 $2,000 정도의 필로폰을 가져갔어요. 데니는 이 마약빚을 차일피일 밀었고 열받은 필이 같은 조직의 동료 이 데이비드 패닝턴과 로니 부식을 데리고 1999년 12월 29일 한밤중에 데니의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필은 데니가 오늘도 돈을 갚지 않으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미리 품속에 장전한 총을 준비해 갔죠. 데니는 필과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데니 또한 테이블 밑에 총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대화는 잘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는 그 순간 누군가 총을 뽑아들었습니다. 필이 빨랐고 데니는 바로 앞에서 얼굴에 총을 맞고 뒤로 쓰러졌어요. 필은 곧장 침실로 도망가던 데니의 아내를 쫓아가며 총을 쐈고 캐시 또한 뒷머리에 총을 맞고 침대 옆에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서 총소리를 들은 소녀들은 겁에 질려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그리고 어둠을 의지해 땅에 엎드려 숨어 있었어요. 필과 동료들은 집을 뒤져 데니의 돈과 마리화나를 훔치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불로 인해 집 주변이 환해지자 소녀들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인근 숲으로 도망쳤지만 바로 그들에게 잡히고 말았고 트럭에 강제로 태워져서 필의 트레일러 집으로 끌려갔죠. 그들은 소녀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고문하며 성폭행합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소녀들을 살해하고 광산 인근에 매장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필은 소녀들의 실종 전단지를 자신의 트레일러 벽면 한쪽에 도배하듯이 붙여놓고 이렇게 감상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경찰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필과 데이비드도 이미 마약 문제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하죠. 경찰은 2018년 4월 마침내 보험증과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남은 한 명의 공범 66세의 로니 부식을 체포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로니는 살인과 유괴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이 모든 것을 사망한 필과 데이비드에게 떠넘겼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로리아와 애슐리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부정했죠. 결국 검찰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로니에 대한 혐의를 살인 방조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니에게 프리바게닝을 제안했어요. 두 소녀의 시신을 찾는 데 협조하면 그의 형량을 반으로 깎아주겠다고요. 로니는 이를 받아들였고 경찰에 소녀들이 매장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로니의 진술에 따라 광산 및 지하 저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위치를 바꿔가며 수십 차례 땅을 파고 주변을 모두 파헤쳐 봤지만 소녀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로리아의 부모는 절망했죠. 로니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마약을 복용해서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난 피리 부부를 살해할 때 단순히 옆에만 있었다. 또한 소녀들을 납치해 갈 땐 어쩔 수 없이 운전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10년의 유기징역과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38개월만 복역한 후 2023년 5월 19일 날 석방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로니에게는 크레딧이라는 교도소 수감기간 혜택이 적용된 거예요. 오클라호마 교도소에서 로니를 4등급 수감자로 간주하고 이 혜택을 적용시킨 거죠. 4등급 수감자가 교도소의 직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을 잘 따르고 문제가 없는 수감자인 겁니다. 그래서 3년 2개월만 복역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참 아쉽죠. 이 로리아의 부모는 딸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다음날 정오까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수색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죠. 오늘도 그들은 딸을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부줄. 이곳에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3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나단이고 아내는 29살 은행원 알렉시아입니다. 둘은 조나단이 21살, 알렉시아가 17살 때 스키장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했는데요. 조나단은 다소 내성적이었던 성격인 반면에 알렉시아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조나단에게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15년 7월 18일, 둘은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만큼 상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부는 한 동네에 사는 알렉시아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1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참고로 알렉시아의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로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9시 50분쯤 조나단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쩐지 그는 어딘가 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알렉시아 여기 왔어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알렉시아가 아침에 조깅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서 사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35분쯤 걱정을 하던 조나단은 아내의 형부 그레고리에게 알렉시아를 함께 찾으러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알렉시아를 찾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역 병원도 들렸습니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낮 12시 30분, 남편 조나단은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알렉시아가 집을 나서고 약 4시간 정도 지난 때라 사실 섣불리 실종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을 가볍게 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여성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불안해했던 거죠. 그는 아내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알렉시아는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반바지에 소매가 빨간색인 가디건과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죠.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50kg.
안경을 쓰고 머리는 어깨를 조금 넘는 길이에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알렉시아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수색견을 동원했고 수색 다이버가 인근 강가랑 호수 바다까지 곳곳을 훑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나 가족, 동네 주민들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알렉시아를 찾아 나섰죠. 그러나 해가 지고 하루가 꼬박 흘러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10월 29일, 아침내 알렉시아의 행방이 확인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인근의 숲속 언덕에서 나뭇가지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발견 당시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엄청난 구타를 당한 모습에 또한 목에 졸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하게도 신체 일부가 불에 타있기까지 했어요. 훼손 정도로만 봐도 얼마나 범인이 잔인한 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남편 조나단은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는데요. 이어진 장례식장에서도 조나단은 아내를 떠올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에 담기면서 보는 이들조차 그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레이힐 숲은 평소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조깅을 즐기던 곳이었어요. 다들 자주 가던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너무도 무서운 거죠. 얼마 후 마을 주민 8,000명이 모여서 강력 범죄를 규탄하는 평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알렉시아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 조나단이 함께했고요. 이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추모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인생에서 산소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듭니다. 조나단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청중도 역시 눈물바다가 되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알렉시아를 추모하고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캠페인까지 시작이 됩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프랑스에는 큰 여파를 남긴 거죠. 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을 하루빨리 찾는 거겠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게 단서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 사망한 알렉시아의 옆집 주민이었는데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자신이 들은 이상한 소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옆집에서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떠나면서 큰 시동 소리와 함께 소음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조나단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며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알렉시아를 죽이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종 전날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나단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냐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무엇보다 아내의 사망 후 그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차마 연기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8년 1월 30일, 수사당국은 드디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프랑스 전역이 막 술렁였어요. 다들 범인을 검거하길 손꼽아 기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용의자를 확인한 시민들은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남편 조나단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렉시아가 실종된 후 조나단의 팔뚝에서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듯 이 상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알렉시아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다름 아닌 집에 있던 이불이었습니다. 수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조나단의 차량 위치 기록.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앞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차량이 시신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렉시아가 발견된 숲속에는 타이어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조나단의 차량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것들을 토대로 조나단을 강력하게 추궁했고 그 결과 조나단을 끝내 자신이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해 동기가 정말 허무합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부부 사이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살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일까요?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조사했었는데 평소에도 조나단이 과한 폭력성 때문에 아내와 자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창 조사가 이어지던 2018년 6월, 돌연 조나단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는 사실 아내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내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그는 다시 원래의 진술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하지만 시체는 끝까지 자신은 불태우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조나단은 또다시 알 수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알렉시아를 죽인 건 알렉시아 형부 그레고리라는 건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알렉시아가 사라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알렉시아와 그녀의 언니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때 언니의 남편인 그레고리가 앙심을 품고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시아의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그들의 음모로 자신이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좀 황당하죠.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이미 조나단은 수차례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무려 2년에 거쳐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죠. 마침내 2019년 6월, 조나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범행의 일체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진술은 과거와는 다르게 꽤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 조나단과 알렉시아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조나단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 목을 졸랐다는 것. 그 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옮겼고 이후 시신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해서 일부만 태운 후 도망친 정황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고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탓만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알렉시아는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척추측만증이라는 이 신체적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발기부전이었던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부부는 이날도 성생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알렉시아가 평소에도 이 발기부전을 이유로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해 왔다는데요. 그날 조나단은 결국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도 뻔뻔한 게 살인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날 밤 아내의 행동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11월 3년간 조사와 검거 끝에 결국 재판부는 조나단에게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얼굴의 남편 조나단은 현재 복역 중에 있죠. 한편 알렉시아의 어머니는 재판 중 딸이 생전 조나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생전 알렉시아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내 사랑.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평생을 사랑할 사람이에요. 내 세상은 당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가증스러운 눈물로 사람들을 속이고 충격에 빠뜨렸던 범인 조나단. 그의 계속되는 핑계와 잦은 거짓말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작은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듣고 과연 그가 조금이라도 반성과 후회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